이슈. 이슈! 첫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댓글이 담겼는데 자동차 관심 없었는데 자동차에 관심이 생겼다는 감사한 댓글도 있고요. 생각보다 우리 PD님 칭찬이 엄청 많았어요. 목소리가 아이고. 묵직하니 듣기 좋다고.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도 자동차 1타 강사 권혁재 PD와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이슈인가요? 한국 GM 전기차 생산 계획 없다. 한국 GM의 미래는? 을 첫 번째 이슈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죠. 11월 8일 스티브 키퍼 수석 부사장이 방한을 했는데요. GM의 2인자로 불리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생산 공장 그리고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고 제품 개발 및 투자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인자가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국방부에서 2인자는 누굴까요? 대통령? 대통령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그분은 제외하기로 하고, 국방부 차관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 군 생활할 때 한번 국방부 차관님이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실제로 봤습니다. 같이 밥 먹을 대형 텐트 칠 곳이 없다고 산을 밀어버리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요. 공병대가 와서 저 밀어버리더라고요. 군대 안 갔다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레알 투루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GM 임직원들이 얼마나 덜덜 떨렸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제일 크게 기대되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한국 GM의 생산 라인에 전기차를 배정해 주는 것 아니냐. 그건 당근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 그것을 제일 크게 기대했었는데 이 4박 5일 동안 방한을 하고 거의 마무리 일정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때 전기차 10종에 대해서 수입은 진행하겠다. 네. 하지만 생산은 안 하겠다. 이거는 채찍인가요? 당근인가요? 애매하네요. 더한 채찍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연기관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계획 없다. 네. 현재 생산 중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2023년에 새롭게 생산할 차세대 CUV에 집중한다고 발표를 해서 좀 다소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채찍을 가한 상황인데 지금 GM이 한국 GM 같은 경우에 군산 공장은 폐쇄가 된 걸로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쇄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돌아가는 공장들은 몇 개 남아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 2018년에 군산 공장을 폐쇄했죠. 예. 한국 GM은 국내 3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남 보령에 있는 보령 공장, 그 다음에 인천 부평에 있는 부평 공장,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 공장,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저한테 공장 어디 있는지 그거 질문하실까봐 방금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요? 네, 질문 폭격기. 다음엔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령 공장에서 혹시 어떤 걸 생산할까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보령 공장은 미션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미션. 네, 변속기만 생산하고 완성차는 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 부평 공장은 쉐보레 말리부, 그 다음에 쉐보레 트렉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 세대 차종 플러스로 네. GM 산하의 뷰익이라는 브랜드가 또 하나 있어요. 뷰익? 네, 우리나라엔 안 들어오고 중국에서 좀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 이 트렉스와 트레일블레이저를 기반으로 만든 형제 SUV들, 이 차량들도 생산해서 얘네들은 전량 수출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부평에선 현재 5대 차량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마스, 라보, 스파크 등 경차 라인업을 생산하던 곳이었는데 올 초에 다마스와 라보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파크 한 종만 생산하고 있어요. 거기 놓으니까 거기 전기차 생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왜 안 했을까? 그 외에 현재 쉐보레 라인업에 또 다른 차량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코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카마로, 그 다음에 전기차 볼트, 이런 차량들은 사실상 다 수입차입니다. 다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이에요. 저는 근데 이번 발표가 좀 상당히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한국 GM이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가 쉐보레잖아요. 네. 근데 쉐보레에서 세단 라인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세단 중에 쉐보레 임팔라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건 유명한 차 아닌가요? 네, 준대형 세단. 근데 이 차가 무려 60년의 역사를 가진 차예요. 현대차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인데 이 차가 작년에 단종이 됐어요.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종을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세단 같은 거 없애고 수요가 많은 SUV와 픽업 트럭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쉐보레 말리부 세단이잖아요. 네. 이것도 단종시킬 거고 트렉스도 사실 생산한 지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거든요. 이것도 단종하고 스파크도 단종하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부평에서 생산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 그 다음에 차관에서 새롭게 생산할 거라고 하는 CUV 이 두 모델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공장에서 단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넓은 부지 공장에서 차량 한 대만 생산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사장이 방안을 했을 때 이거 라인 놀리면 뭐하냐 이거 배정해주지 않겠느냐. 아, 방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군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왜 하필이면 전기차냐? 그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느냐? 현재 수입되고 있는 쉐보레 볼트 있잖아요. 이 볼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LG 배터리 생산 공장이 인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배터리랑 관련 시설 만들어가지고 부평 공장 가가지고 전기차 완성차 만들어갖고 수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었던 거죠. 네. 지금 쉐보레 볼트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요. 인천에서 배터리 만들어갖고 미국으로 수출 보낸 다음에 미국에서 완성차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 완성차 만들어갖고 수출 보내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생산 계획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GM이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연속 적자 행진을 계속 이어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뭔가 바꾸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게 되는 대목이고요. 이러다가 진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국GM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안 좋은 소식만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사실. 스티브 키퍼 부사장이 GM의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GM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세 가지를 크게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2개의 신차 플랫폼으로 핵심 사업 경영 정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개의 신차라고 한 게 앞에 말씀드렸던 트레일블레이저와 신형 CUV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인데 이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가 이제 개발 부서를 얘기합니다. 네. 생산 부서가 아닌 개발 부서를 얘기하고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볼트에 현재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통해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얼티엄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GM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화두를 던졌는데 자동차 생산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 2대 차종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반면에 한국 시장에 다양한 수입차를 들여온다고 합니다. 해서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이 되는데 쉐보레 풀사이즈 SUV 중에 타오라는 모델이 있어요. 엄청 큰 거. 아세요? 팰리세이드보다 더 큰 거. 네, 영화나 미드 같은 데 보면 대통령 경호할 때 막 리무진 격태 있는 그 네. 대딱 큰 SUV들 있잖아요. 보통 쉐보레 타오가 그 역할을 네, 많이 네, 하는데 한국인한테 좀 생소한 브랜드일 거예요. GMC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주로 픽업 트럭 같은 화물차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한국에 론칭해서 시에라 픽업 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2025년까지 총 10종의 전기차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겠다는 건데, 야, 이거 이러다가 군산공장 폐쇄됐을 때처럼 진짜 한국 GM 철수설 도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당장은 또 현실 문제고 하니 수익성이 높다든지 아니면 많이 팔릴 차종을 먼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이슈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현대모비스가 소프트웨어 로직과 초음파 센서를 기반으로 한 도시명 자율주행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의 끝판왕이 도심 자율주행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도 겨우 하고요. 도심 주행은 더 못합니다.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전거가 옆에서 푹 튀어나오거나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맞아요. 네. 좁은 골목길 지나갈 때 양옆에 오토바이 대져 있다든지 하는데 그 사이 비집고 가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신기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에이다스 하면은 가장 먼저 많이 떠올리시는 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일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반자율 주행 기술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넓은 도로, 차선이 잘 닦여진 도로, 이런 도로에서 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도시명 자율주행 시스템, 이거는 넓은 도로가 아닌 좁은 골목길, 그런 곳에서 차가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알아서 피해가거나 그렇게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좁은 골목에서 버튼을 누르면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간다던가, 백화점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회전식 주차 공간 있는 거 아시죠? 네. IFC 들어가는 그 뺑뺑이 돌아가야 되는 그것도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여기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기술의 핵심 기술이 좁은 골목을 지날 수 있는 협로주행 기술이라고 합니다. 좌우로 각각 40cm 정도의 폭만 있으면은 알아서 주행을 한다는 건데, 핸더 옆으로 40cm면 진짜 거의 벽에 붙어 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지나갈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현대모비스가 시연한 걸 봤는데, 네. 진짜 좁은 길도 참 조심스럽게 해서 잘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회전식 주차 구간에 대한 그런 시연 영상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회전식 주차 출입구 중에 정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혹시 여의도 성모병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그 수많은 그 도장 깨게 하러 가는 그쪽. 예, 유튜브에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막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인가요? 타인가요? 타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랜드 스타렉스를 가져갔네요. 돼지거든요. 진짜 넓고 길고. 안 와. 긁었어요? 다행히 안 긁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 왜냐면은 제 차가 아니었어요. 네, 렌트카였기 때문에 이거를 긁으면은 내가 심할서를 써야 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막 아스란히 떠오르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극악의 공간도 한 소나타 정도 되는 중형급 세단이면은 충분히 그 기술만 통해서 지나갈 수 있겠다. 그 정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거는 기존에 개발했었던 기술인데요. 후진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도 접목을 했어요. 그게 뭔가요? 골목길을 막 들어갔는데 갔는데. 앞에 이삿짐 트럭이 딱 막고 있어. 네. 차 못 돌려. 빼야 돼. 후진. 후진을 빼야 되죠. 네, 뒤에 근데 차 안 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왔던 루트를 기억해서 그대로 알아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다. 근데 이 기술이 BMW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현행 모델들에. 아, 진짜요? 네, BMW의 리버스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 이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시승차 가지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술 개발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기능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뭔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일단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차선 중앙 유지해주는 그런 기술하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술들은 보통 고속도로, 장거리 갈 때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길에서 진짜 안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안앵커님처럼 운전을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기도 하고, 이거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면은 그동안 구현이 가능했던 자율주행 단계는 2.5단계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2.5단계에서는 이런 좁은 길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고차원적인 자율주행 기술로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현대차가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레벨 3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차 많이 막히고 엄청 오래 시간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히 잤다가 일어나면은 고향에 도착해 있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저희 쪽으로 또 도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뭘까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쿠팡이 수소전기 트럭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위원회까지 열어서 특례로 수소 전기 트럭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사면 사는 거지 이렇게 어렵게 법까지 바꿔가면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네.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는 이상 증차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화물차 운송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막 실사도 해보고 판단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네 화물차 5대 가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5대에 대해서 나라가 야 물류가 지금 너무 넘쳐서 화물차가 더 필요해. 니네 차 더 사 라고 특별하게 고시하지 않는 이상 네. 제 멋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지정을 받아야 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택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택시도 보면은 개인 택시도 보면은 개인 택시 번호판 하나에 막 얼마씩 한다고 한 거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보통 번호판 하나에 한 1억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 가격까진 몰랐어요. 네, 보통 한 1억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번호판이 1억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냐 하면은 택시도 나라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규로 개인 택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영업권이 있던 사람한테 사와야 돼요. 영업권을. 그게 바로 번호판인 거죠. 그러니까 수소 전기 트럭도 한 대를 내가 갖고 싶어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폐기된 번호판을 내가 사서 와야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를 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트럭 한 대를 폐차해야지 사올 수 있는 거예요. 폐차해야지. 네. 근데 이번에는 폐차를 하지 않아도 그래 너네 증차해 주는 거 이번에 특례로 봐줄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특례를 받으면서까지 쿠팡이 수소 전기 트럭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최근까지 논란이 됐었던 요소수 사태 있죠. 네네. 요소수 사태 때문에 특히 이 뉴스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소 전기 트럭이라고 하면 친환경이고 요소수를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특례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작년에 현대차랑 환경부가 수소 화물차 시범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같이 MOU를 맺은 기업이 3곳이 있는데 네.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쿠팡 이 3곳입니다. 다 물류를 전문적으로 그러게요. 하는 회사들이죠. 이미 현대글로비스랑 CJ 대한통운은 9월 달에 위원회로부터 특례를 받았어요. 단지 쿠팡이 한 2개월 늦게 특례를 받은 것 뿐이고요. 정부에서 이 운영하는 시범 대상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차가 필요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특례가 맞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 특례를 해야 했는지, 네. 왜 쿠팡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까지 들었는데, 왜 수소전기 트럭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전기 트럭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수소전기 트럭을 도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는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 네. 배터리 안에 전기를 충전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전기차가 있고요. 넥소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고전압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실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무겁습니다. 이거 엄청 무거워요. 근데 전기차는 이 고전압 배터리를 여러 개 엮어 놓은 거잖아요. 진짜 무겁겠네요. 그 내연기관 차를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나라든가 그 쬐깐한 차에
배터리를 그만큼 넣고 400km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형 트럭은 일단 크기부터가 압도적이고 네. 수십 톤 하는 화물을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또 이 트럭은 상용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방법은 있죠. 전기 배터리를 엄청나게 때려 박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 배터리 무게가 또 엄청 나가죠. 엄청 무겁고 충전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용차로 쓰기에 비효율적인 거예요. 배터리 시스템 자체가. 네.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연료로 넣으면은 그거를 내부에서 전기로 바꾸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소 탱크 있고 그거를 전기로 바꿔주는 시스템만 있으면은 주행이 좀 더 간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대형 상용차들은 수소차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소 전기 트럭은 아마 아직 못 보셨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거의 저는 대부분 못 다. 봤어요. 네, 네. 왜냐면은 작년에 현대차에서 나왔어요. 출시는 했는데 국내에는 판매를 안 하고 전량 스위스로 수출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하고 보급할 예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큰 대형 수소차는 전기 버스. 그 현대에서 일렉시티라는 버스, 전기 버스를 있는데 그 전기 버스 안에 수소 전기 버스가 또 있어요. 국내 한 180대 정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일찍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시내버스는 노선이 정해져 있죠. 네, 네. 그 길 외에는 안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매일 단일 주행거리가 딱 완벽하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주행 끝나면 차고지 들어오잖아요. 차고지에 수소 충전 시설 갖다 놓으면은 충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 수소 버스는 운행이 되고 있지만 수소 전기 트럭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전국에 수소 충전 시설이 82개소가 있습니다. 네. 82개소가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 조사를 한 밤 9시쯤에 하면서 이게 다 운영 중인가 봤더니 반 이상이 운영이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네, 보통 아침에 열고 저녁 8시가 되면 닫아버리더라고요. 근데 화물차 기사님은 사실 화주가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밤낮이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낮엔 차가 막히니까 밤에 다니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돼야 될 부분이 많죠.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 예. 그 다음에 이 수소 전기 트럭 그러면 가격이 한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트럭 가만히 있자. 트럭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반적인 트럭들. 이렇게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들이 국산차는 한 1억에서 2억 원 사이 정도 하고요. 네. 수입차들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한 4억 갑시다. 4억이요? 네. 네. 환경부가 2021년 이렇게 계획을 밝히면서 이 시범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얼마를 쓸 거다라고 이제 고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참고로 이 시범 사업에 투입되기 위해서 구매하는 차량에 붙는 보조금이요. 보조금만 4억이에요. 그러면은 4억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수소 전기 트럭 얼마인가요? 이게 시판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 4억이다? 그럼 한 7억 이상쯤 되겠네라는. 어머. 예, 사실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7억이라는 가격.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년 상반기에 딱 대비를 한다고 해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은 있어요. 예. 대신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겠죠. 왜냐면 수소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차량에 보조금을 얼마씩 지원을 해줘서 실제 화물차 운전기사님들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좀 달릴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이 디젤 내연기관으로 만든 화물차들은 전체 다 수소 전기 트럭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조금 4억 받으니까 7 빼기 4에서 3억으로 수소 전기 트럭을 구매를 한다고 해도 충전이 또 걸리니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수소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된다면 충전 시간도 전기 트럭보다 더 짧다고 하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한번 저희가 기대를 가져보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슈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올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가 다음 주 목요일 프레스데이를 갖고 그 다음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개가 됩니다. 열흘 동안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원래 서울 모터쇼였어요. 2021 서울 모터쇼였는데 이 모터쇼가 원래 홀수 연도에 봄에 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밀려갖고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기존의 모터쇼, 그러니까 자동차들의 쇼였다면은 이제는 전동화 모델, 그 다음에 UAM, 그 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UAM. 그 다음에 뭐 그것과 관련된 로봇 기술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겠다 해서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국산차 업체 3곳, 그 다음에 수입차 업계 7곳 해서 총 10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총 6개국에서 100개 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또 네. 이슈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 출동할지 모릅니다. 네. 저희가 또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추후에 올라오는 컨텐츠들 관심과 구독, 좋아요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